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사연을 써서 보내드리게 되었네요. 오랜 구독자인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결혼 생활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하는데 많이 충격적이고 반전에 반전이 있으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평범하게 자라 중소기업에 취직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러다 나이가 차서 자연스럽게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죠. 불같은 사랑이나 애절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대기업의 상사맨으로 유통과 수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저에 비하면 과분한 남자였죠. 저희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남편과 의논하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30 초반에 애엄마가 되어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은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집안일을 좋아하고 아기를 좋아하다 보니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들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쑥쑥 자라니 아들 보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며 결혼 생활을 했죠.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는지 피곤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여보, 아들이랑 좀 놀아주면 안 돼? 주말인데 어디 나들이라도 갈까? 남편은 주말만 되면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피곤해. 이번 주 내내 야근에 시달려서 부족한 잠을 좀 채워야 해. 이해 좀 해줘. 당신이 고생이 많네. 괜히 눈치 없게 놀자고 해서 미안. 푹 쉬어? 그래서 남편 편히 자라고 주말엔 아들과 둘이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이는 밖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고 저는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내조하면서 부부가 손발을 맞춰가면서 잘 살았어요.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쯤 그때부터 남편과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적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남편이 짜증을 엄청 심하게 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얼만데? 영어학원 15만원, 수학학원 12만원. 무슨 10살짜리 애한테 그렇게 비싼 학원을 보내? 당신은 내가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지? 여보, 1년이나 다녔잖아. 그리고 당신도 우리 찬우한테 학원비 필요하다고 보내라고 동의했었잖아. 학원을 좀 싼 데로 옮기든가. 무슨 내 학원비를 한 달에 27만 원이나 쓰냐? 여보, 이 동네에서 제일 싼 학원들이야. 더 비싼 데는 과목당 30만 원 넘어. 사교육비가 비싼 건 다들 아시죠? 제가 보내는 학원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이는 씩씩대면서 카드를 억지로 빼서 주더라고요. 생활비와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저에게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껴가며 지냈는데 돈 아껴 쓰라는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집안 살림에 시부모님 댁에 매일 가서 살림을 보고 돌아와서 충분히 열심히 내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 쓰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구니까 자존심 상하는 날이 많아서 저도 시간 날 때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동네 학부모들 중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이 있어 저도 끼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헬스장 전단지 배포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고 일하는 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람 맞으면서 하니 재밌더라고요. 많진 않지만 아들 학원비와 간식비 정도는 나왔어요. 남편한테 생활비 말고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중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나 알바한다고 했잖아. 전단지 돌리는 중이야. 당신도 한 장 받아가. 겨우 한다는 게 전단지냐? 차라리 어디 회사에 들어가든지 해라. 추잡하게 이게 뭐냐? 쪽팔리게. 쪽팔려? 당신이 눈치를 심하게 주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정규직에 다닐 수 있겠어? 경력 단절에 애엄마인 나를 어디서 받아주는데? 전단지 알바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다른 알바 구해서 계속 용돈벌이 할 거야. 당신한테 눈치 보면서 돈 받아 쓰고 싶지 않다고. 이까짓 거 한다고 얼마나 번다고. 아이 됐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 돈 덜 쓰면 나야 좋으니까. 길바닥에서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갈 건 빨리 지나가. 남편은 제가 알바하는 걸 보고 창피하다며 큰 소리로 잔소리를 심하게 하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날 말고도 주말에 알바할 때 꼭 밖에 나와서 마주쳤답니다. 3개월 뒤에 다른 알바를 구하려고 동네 학부모랑 같이 알아봤는데 마트에서 시식코너 4시간 알바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마트 제품도 할인된 가격에 사갈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였답니다. 동그랑땡이나 만두 같은 식품을 구워서 손님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 매일 즐겁게 일하면서 돈을 벌었네요. 제가 판매하는 식품이 잘 팔려서 마트에서 정식으로 입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할까 했는데 저녁 늦게 퇴근이라 아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걸려 그냥 파트타임을 계속 하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한숨을 연거푸시면서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돈 좀 있어? 돈? 얼마나? 한 3억. 3억?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당신 무슨 일 있어? 일은 아니고 그냥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냥 한 소리니까 잊어버려. 그냥 한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뭐가 안 좋게 된 거야? 안 좋기는 하는 일이 똑같아서 질려서 그런다. 여보,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진 회사에서 버텨줘야지. 당신 고생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클 때까진 수고 좀 해줘. 나도 많진 않지만 조금씩 보태고 있잖아. 아이고, 알바에서 용돈벌이나 하면서 뭘 보탠다는 거야? 나 살림하고 아들 케어하고 학원비 내주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다 해. 나도 나름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 아주 고생이 많다. 내가 괜한 말 꺼낸 것 같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해라. 남편은 날이 갈수록 모가 나서 날카롭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느라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그이가 출장 간다고 캐리어를 싸길래 제가 정리해 주려고 캐리어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발로 캐리어를 누르며 욕을 하더군요. 왜 남의 집을 열어보려고 지랄이야? 뭐? 방금 뭘 했어? 나한테 욕한 거야? 출장 가는 거 짜증나는데 당신 옆에서 보채는 것 같잖아. 나 출장 가는 걸 반기는 사람 같아서 열받는다고. 남편은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도 똑같이 화를 내려다가 저주자 하고 마음을 먹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이 많아. 출장 가는데 잘 챙겨가는지 봐주려고 한 것뿐이야. 싫으면 열어보지 않을게. 미안. 남편은 여전히 뿔이 나서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더군요. 그 순간은 그냥 넘겼는데 밤이 오자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에게 대하는 태도나 아들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것도 무진장 이상했어요. 꼭 우리 가족을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출장 간다고 떠나자마자 뒤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를 개돼지 보듯이 보는 것인지 진짜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의 푸념인지 확인하려고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택시를 타고 떠난 그이의 뒤를 밟았더니 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리더군요. 집과 좀 떨어진 동네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캐리어를 들고 모텔에 들어갔으니 보나마나 바람이 난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끝까지 확인해서 남편과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모텔방 앞에서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자 4명이 나오더군요. 옆으로 비켜서 봤더니 다들 일하러 가는 복장이었습니다.
남편도 안전복과 안전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은 귀신을 본 듯 크게 놀랐어요. 당신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보,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그림이야? 당신 외국 출장 가는 거 아니었어? 날 미행이라도 한 거야? 당신이 아주 수상해서 따라와봤어. 공항이 아니라 모텔로 가길래 바람 피우는 줄 알았다고. 바람? 내가 그럴 놈으로 보이니? 아휴, 이렇게 된 거 다 말해야겠네. 나 회사에서 진급 물 먹었어. 후배가 내 위로 올라갔고 내 책상을 구석으로 빼놓더라. 일은 주지 않고 알아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우리 아들 생각해서 계속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계속 사무실에서 등신같이 앉아있을 수 없었어. 나가라고 등 떠미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남편의 말을 듣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동안 까칠하고 날카로웠던 그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었고 혼자 많이 힘들어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렸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거야? 난 당신 아내 아니야? 내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랬지. 다시 재취업하고 나면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었어. 그래서 지금 공사장으로 가는 거야? 막노동 뛰러 가는 거냐고. 가만히 놀고 있을 순 없잖아. 일주일 동안 잡부로 일하고 100만 원 넘게 벌어갈 수 있다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모르고 바람을 피울 거라 생각하고 미행을 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이가 빨리 공사장에 들어가야 한다며 나머지 이야기는 집에 돌아가서 하자고 하며 저에게 10,000원짜리 2장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택시 타고 가, 받아. 됐어, 나도 돈 있어. 주면 그냥 받아. 그이가 제 손에 20,000원을 쥐어주고 바로 모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공사장이 어딘지 살펴보다가 남편이 어떻게 일하는지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많이 어설프더라고요. 또 반장이라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걸 보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땅의 가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지 제대로 깨우치고 깨달았던 순간이었네요.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땀 냄새가 지독하게 났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온다고 고기랑 생선 구워놨어.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자. 고기씩이나? 뭐하러 그랬어. 우리 찬우 간식이나 더 많이 챙겨주지. 우리 아들만 입인가? 우리 집 가장인 당신이 건강하게 잘 먹어야 기운을 낼 거 아니야. 그래, 고맙다. 씻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눈물을 내서 참으며 남편이 밥 먹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 그러고 공사장 숙소에 몇 번이나 더 들어갔어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어깨가 그렇게나 무겁더군요. 6개월 동안 남편은 공사장 잡부로 일했고 저도 마트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하루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하니 그렇게 결정했죠. 부부가 같이 돈을 버니 부족하지 않게 잘 살았어요. 남편이 기술 자격증 하나를 따서 재취업만 하면 좋을 것 같았죠. 여보, 공사장 잡부로 일하는 것보다 자격증 따는 게 좋지 않겠어? 자격증 알아봤는데 교육기간이 몇 달이나 걸려. 돈도 들고 시간도 드니까 당장 시작하기가 좀 그렇더라. 조금 여유 있을 때 학원 다니든지 할게. 당신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느라 힘들지? 나야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할만해. 당신이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찬우도 조금 컸다고 엄마가 밖에서 일하는 걸 이해해 주더라. 우리 가정 아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많이 안 해도 돼. 그래도 내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지. 뭐 자격증을 따든 정식으로 재취업을 하든 머지않아 기회가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상사맨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전에 대기업에서 같이 일하던 선배가 독립해서 사업장을 차렸는데 남편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답니다. 남편이 다시 잘하는 일을 되찾으니 생기가 돌더군요.
여보, 나 다시 상사맨이야. 인생에 2번째로 기회가 왔어. 선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절대로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야. 축하해. 그동안 공사장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럼 예전처럼 수출하러 해외 자주 다니겠네? 응, 다시 글로벌한 삶을 살게 됐어.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 당신 잘 됐으니까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한우 좀 사올게. 어제 월급 받았는데 내가 한턱 쏠게. 남편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어 기분 좋게 고기를 사서 먹였고 일주일 뒤부터 남편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회사이니 할 일이 많아 야근이 잦았어요. 매일 밤 11시나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답니다. 여보, 우리 찬우가 아빠랑 축구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주말엔 출근 안 하고 쉬면 안 돼? 내가 지금 마음대로 쉴 때가 아니잖아. 어떻게든 실적을 내서 선배한테 잘 보여야지. 연봉도 많이 챙겨준다잖아. 그래도 사람이 일을 쉬어가면서 해야지. 일주일 내내 회사에 가서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내가 실적 좀 내면 쉬엄쉬엄 일할 테니까. 그이는 2달 정도는 실적이 미미해서 주말에도 잦은 출근해서 계약을 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큰 계약을 따내면서 더는 눈치 보며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역시 내 남편이네. 수고 많았어. 그럼 주말엔 쉬는 거지? 선배가 주말엔 이제 나오지 말라더라. 나 같은 인재는 쉬엄쉬엄 일해도 된다면서 인정해 주더라니까. 우리 남편 잘났네. 그럼 주말에 찬우 데리고 캠핑이라도 갈까? 캠핑? 그냥 이번 주는 집에서 좀 쉬게 해. 밀렸던 잠이나 실컷 자려고. 아, 그렇지. 당신이 무리를 냈으니 쉬는 게 우선이겠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찬우랑 같이 시간 보내자. 남편은 주말에 쉬기 시작했는데 약속과 다르게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집에서 잠만 자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일을 주는 중요한 사람들과 골프를 쳐야 한다면서 골프채 세트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갔다가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몇 마디 해봤지만 다 일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니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몇 달을 흘러 제가 일하던 마트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대표가 바뀌면서 새 단장한다며 직원들을 싹 갈아버렸답니다. 저 같은 시식 코너 직원은 필요 없다며 자리를 없애버렸죠. 남편이 일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아들 케어나 시댁에 자주 가서 보살펴드리라고 했어요. 생활비를 적지 않게 줄 테니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다시 전업주부가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조용한 분들이었는데 남편이 우여곡절을 보내고 다시 취직해서 힘들게 자리를 잡았으니 저에게 내조 잘하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예, 찬우애미야. 내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 돈 좀 아껴 쓰고 내조 좀 잘해라. 대충 먹이지 말고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잘 차려줘. 네, 어머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내는 밤일도 중요하니까 네가 예쁘게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네가 너무 아줌마 같아서 하는 소리야. 좀 꾸미고 살아. 저 아줌마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저 꾸밀 돈으로 찬우한테 뭐 하나라도 입히고 먹이는 게 좋다고요.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답이냐? 시부모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알겠어요. 저 다이어트도 하고 꾸며볼게요. 그럼 만족하는 대답이 된 거 맞죠? 시모가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엄청 많은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남편과 아들에게 쓰는 돈이 전부였으니 저를 꾸밀 여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몸매 관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집에 오면 무조건 잠만 잤어요. 시모 말대로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먼저 다가가 봤는데
엄청 짜증만 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늙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리 가.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 알겠어. 나중에 당신 컨디션 좋으면 그때 하자. 하긴 뭐래. 당신은 꿈도 야무지다. 그 몰골로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그이가 절 무시하길래 약간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회사 일도 잘 된다고 날 너무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여자야, 우리가 신혼도 아니고 10년 넘게 산 부부잖아. 다른 집도 다 이러고 살아.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잠이나 자.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본 지 오래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등을 돌리고 자버리더라고요. 사실 가끔 남편과의 뜨거운 사랑을 바랬는데 그이가 거부를 해서 그런 밤을 보낸 지 한참 오래되었답니다. 재기에 성공한 남편은 연봉을 이전만큼 받게 되면서 매우 당당해졌어요. 아니, 거만해졌습니다. 생활비 걱정 말고 일하지 말라더니 돈 가지고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찬우 학원비랑 학교에 아람단 비용 내야 해. 또? 돈 받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돈을 달라 그러냐? 그리고 아람단인지 뭔지 계속 시켜야 해? 1년 했으면 그만하고 공부나 하라 그래. 찬우가 좋아하는 거잖아. 당신도 교육에 좋다고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 하여튼 우리 집 식구들은 내 돈 갉아먹는데 타고났다니까. 그래, 주면 될 거 아니야. 제발 좀 돈 좀 아껴 써라.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걸 10분의 1만 생각해서 제발 소비 좀 줄여.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존심을 구겨가며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참아가며 살림을 하고 아들을 케어하며 지내는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댁 살림을 받으리러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해드리고 빨래와 반찬도 실컷 만들어 놓고 가려는데 잔소리 타임을 가지려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요즘도 생활비를 흥청망청 쓴다면서? 내 아들이 준 돈을 그렇게 쉽게 쓰고 싶더냐? 넌 내 아들이 남편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로만 생각이 드니?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저 생활비 받아서 집안 살림에 쓰거나 찬우한테 쓰는 게 전부예요. 저한테 쓰는 돈은 10원 한 장 없다고요. 저 로션도 얻어다 쓰고 있어요. 내가 한 소리 했더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대드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님, 저만 보면 남편 돈 아껴 쓰라면서 혼을 내시니까 억울해서 그렇죠. 저 살림 알뜰하게 하는 편이에요. 다른 집 주부들보다 훨씬 더 적은 생활비 받고 지내고 있다고요. 이게 어디서 다른 집이랑 비교를 해? 야, 너 내 아들한테 다른 집 남자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냐? 내 아들 기죽이는 소리하고 그러는 거냐고? 저는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시모의 화가 커져서 더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 죽었소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 아들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흘간 출장을 다녀온 남편의 짐을 정리하려는데 버럭 화를 내더군요. 예전에 공사장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러다가 재취업하고 나서는 제가 정리해도 뭐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빨래할 거 바로 꺼내서 빨려고 그런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해? 캐리어 안에 내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없거든? 내 짐은 내가 풀 테니까 괜히 건들지 마. 당신이 건들면 꼭 뭐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내가 건든다고 물건이 없어져? 그래. 당신이 내 서재 정리할 때마다 서류가 하나씩 꼭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알았다, 알았어. 난 힘든 거 덜어주려고 그런 건데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게. 이 여자가 성깔 부리나. 에휴, 집에 오면 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나나. 그이가 모가 난 돌처럼 까칠하게 구니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은 혼자 짐을 꾸려서 다녔고 절대로 과하지 않은 생활비를 주면서 생색을 많이 냈습니다.
다시 알바라도 뛰어보려고 자리를 알아봤는데 안타깝게도 40대 아줌마한테 일을 주려는 곳은 근처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당신 돈 좀 있어? 한 3억 정도 있나? 아니, 없겠지. 그럼 목돈은 왜? 당연히 없지. 그냥 물어봤다. 회사 지분 사서 돈을 더 벌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네. 눈앞에 돈 들어올 구멍이 보이는데 그걸 마음대로 못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회사 지분을 사겠다고? 괜히 나중에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데 돈 투자할 생각하지 마.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 기 세워준다고 목돈도 시원하게 내주면서 사업도 하고 뭐도 하라고 한다던데 난 마누라한테 일평생 받아본 게 없네. 비꼬듯이 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 그냥 무시해버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출장을 간다는 남편이 짐을 챙기고 씻고 있는데 캐리어 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열어보려는데 그이가 젖은 머리를 그대로 하고 달려나와 캐리어를 열지 못하게 발로 막더군요. 왜 남의 짐을 열어보고 난리야? 내가 내 물건에 손대지 말랬지? 아니, 나는 벨소리가 들려서 핸드폰을 꺼내주려던 것뿐이었어. 당신 캐리어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러는 거야? 뭐긴 뭐야. 일할 때 필요한 서류랑 물건들이지. 저리 비켜. 캐리어 잠가버리게. 남편의 행동을 보니 예전에 직장에서 나오고 공사장 갔을 때랑 비슷했습니다. 뭐가 난 것도 그렇고 캐리어 건든다고 발작 버튼 누르는 것도 똑같았어요. 혹시 이번에도 공사장이라도 가는 건가 싶어 그이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등교시키고 남편이 출장 간다고 나섰을 때 뒤를 따라가 봤는데 공항이 아닌 모텔로 가더군요. 역시나 이번에도 회사에서 잘린 모양이더라고요. 모텔방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노크를 할까 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럴 시간에 빨리 제 일자리나 구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모텔 복도를 걸어가는데 웬 여자가 남편이 들어간 모텔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지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문을 어떻게 열지, 남편 얼굴에 대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 잘리고 공사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출장 핑계를 대고 모텔방에서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확인했으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 바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불륜 현장을 잡으려고 잠시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바로 들이닥치면 옷도 다 입고 있을 테고 아니라고 잡아떼면 증거를 못 잡으니 20분 정도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윽고 이제 시간이 됐다 느껴졌을 때 복도에 있던 소화전을 꾹 눌러 비상소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다른 방 손님들이 가운을 입고 튀어나왔고 곧 남편과 상간녀도 땀에 젖은 몸을 가운으로 덮고 나오더군요. 저는 바로 상간녀 머리채와 남편 머리채를 잡고 모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일을 치르던 침대 사진을 찍었고 벗어서 걸어놓은 옷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가운 입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었답니다. 당신 출장 간다더니 모텔로 출장을 왔나봐. 이 여잔 누구야? 나보다 젊고 예쁘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소화전 울렸어? 그래, 네 놈이 바람난 것 같아서 현장 잡으려고 머리 좀 굴렸다. 캐리어를 못 열게 하는 게 혹시 전처럼 회사 잘리고 공사장 다니나 싶어서 따라왔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나 보네. 바람 피우려고 그랬던 거였어. 저는 남편의 열려있는 캐리어를 내려다보았는데 왜 못 열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상간녀에게 선물하려고 사놓은 상자를 들킬까봐 그랬던 겁니다. 우와, 이거 명품이잖아. 나한텐 평생 뭐 하나 사주지 않더니 바람난 여자한텐 아주 후하게 베풀어주고 있었네. 이거 내가 가져도 되지?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이렇게 쳐들어서 뭘 어쩌자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노려봤습니다. 이미 이혼할 결심은 섰기 때문에 이혼 소송 말고 다른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줄 명품백에 모텔방에 있던 물병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끈을 잡고 휘둘렀습니다. 명품이라 그런지 끈이 아주 짱짱한 게 끊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음껏 휘둘러 남편 면상을 갈겼고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가방끈으로 잡아 꼬아버리고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 내 머리 이거 나 아프니? 그러게 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달을 냈니? 너 오늘 내 손에 돼질 거야. 둘이 오늘 초상 치를 줄 알아. 상간녀의 머리카락이 꼬인 명품 가방을 힘차게 잡아당겨 우두둑 소리를 내며 머리카락을 한 뭉텅이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으로 따귀를 흠씬 갈겨줬죠. 남편에게도 똑같이 명품 가방 싸대기를 후려줬답니다. 둘이 덤비려고 일어서자 가운의 끈을 잡아당겨 벗겨버렸더니 쪽팔렸는지 바로 이불 속으로 숨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으며 침대에 따라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을 실컷 밟아줬습니다. 광분한 제 힘이 어찌나 세던지 때려도 제 손가락 하나가 아프지 않았답니다. 모텔에서 시원하게 복수해주며 한바탕 했는데 곧 모텔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소화전 울린 걸 CCTV로 보고 따지려고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할 테면 하라고 큰소리치면서 명품백을 들고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나왔고 그 안에 바람 피운 증거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았어요. 숙소 어플이 깔려 있어서 열어봤더니 그동안 모텔 다닌 이력이 모두 나왔습니다. 100번 넘게 모텔과 호텔을 다닌 증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실소가 절로 나왔어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소장 접수를 하고 아들과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친정집 앞에 찾아왔어요. 찬우애미야, 넌 사내가 바람도 좀 피울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이혼 소장을 보냈냐. 어머님, 바람 피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이가 하는 일은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시나 봐요? 전 전혀 그러지가 않은데. 예,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합의 이혼해라. 내 아들도 너랑 사는 거 질렸다고 젊은 아가씨랑 재혼하겠다고 하더라. 아, 그 상간녀가 재혼할 만큼 좋대요? 진짜 뻔뻔하네. 어머님, 합의 이혼해서 위자료 낮추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쩌죠? 저는 그이랑 10년 넘게 살았고 재산 분할을 확실하게 받을 거예요. 양육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라고요. 뭐야? 네가 결혼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받아? 내 아들 덕에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헤어질 것이지. 어디서 변호사를 구해서 이혼 소장을 날리냐?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이런 분의 며느리였다는 게 참 한심하더군요. 나중에 이런 시어머니가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까지 들었답니다. 시모가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할 말이 있으면 이혼할 때 법정에서 떠들라고 큰소리치고 들어갔죠. 남편은 재판 전부터 상간녀를 집에 데려다 놓고 지낸다네요. 저와 아들이 떠나자 그 자리에 바로 상간녀를 앉혔답니다. 정말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았죠. 이혼 재판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됐어요. 그이의 재산을 분할받았고 정신적 보상도 충분하게 받았답니다. 양육비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닌 매달 보내주라고 판사님이 판결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양보했답니다. 이혼 판결이 끝나고 나오자 전 남편이 된 그 자식이 저를 따라와서 말을 걸더군요. 야, 내 재산 가로채 가니까 속이 시원하냐? 뭐? 이 인간아, 내가 받아 마땅한 돈을 받는다고 판결받은 거야. 그렇겠지. 네 생각엔 그렇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은 그 돈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놀고 먹으며 내 그림자 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안 그래? 이 인간이 또 헛소리라네.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그래, 너 같은 놈이랑 대화가 될 리가 없지. 마음대로 생각해라.
당신과 나는 끝난 사이니까. 위자료 지급 똑바로 하고 내 아들 양육비 매달 꼬박꼬박 보내라. 또 고소당하기 싫으면. 그래, 알았어. 나 능력 있는 남자니까 돈은 다 해줄게. 아,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둬. 내가 찬우한테 우리가 왜 이혼한지 다 알려줬거든. 찬우가 당신 얼굴은 보기도 싫다더라. 그러니까 괜히 찬우 보겠다고 찾아오지 마. 안 가. 오라고 사정해도 안 가. 찬우 그놈도 맨날 당신이랑만 말하지 나랑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 못돼 먹은 놈 같으니. 내 돈으로 컸으면서 감히 그따위 소리를 했단 말이야? 또 돈돈거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아네. 쥐꼬리만한 생활비 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 이 걸뱅이 같은 놈아. 세상 남자들 중 네가 제일 찌질해. 뭐? 내가 찌질해? 당신 말 다 했어? 당신한테 할 욕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간다. 너한테 1초도 아깝거든. 더 이상 말 걸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 그 상간녀랑 오붓하게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한 천사 같은 애인이랑 잘 살 거다. 너 같은 꾀죄죄한 아줌마 안 보고 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귀를 후벼버리고 지나쳐갔습니다. 이젠 전남편과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새 인생을 살려고 계획했어요.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아들과 둘이 살 집을 마련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두 분께 힘든 걸 나눠드리고 싶지 않았고 아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집을 마련해 아들과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이력서를 공개로 올려놓고 연락해오는 곳에 면접을 보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단한 서무 업무와 인사 격리 일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고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답니다. 직장까지 생기니 자존감은 올라갔어요. 또 헬스장 PT도 끊어서 운동을 했고 피부과에 다니면서 관리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들과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은 변성기가 빨리 왔고 사춘기도 지나간 건지 티가 안 나는 건지 갈수록 착한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외식을 하러 갔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옆 테이블에 전남편과 상간녀가 앉았습니다. 그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들에게 집중하는데 잠시 후 전남편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었어? 찬우 엄마 당신 맞아? 짜증나게 왜 아는 척이야? 이야, 당신 왜 이렇게 달라졌어?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달라졌네.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야? 남이서 뭐라든. 우리 신경 끄고 다른 테이블로 옮기든지 하지. 싫은데 나 우리 아들 찬우랑 얘기 좀 해야겠어. 찬우야, 넌 아빠가 한 번도 안 보고 싶었냐?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냐? 제 아들 찬우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보기 싫었어요.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한 거죠. 이놈의 자식 봐라. 어디 아빠한테 등 돌린 채로 말해? 방금 싸가지 없이 보기 싫었다고 했냐? 네, 바람나서 이혼한 아빠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아줌마랑 잘 살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우리 인생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밥맛 떨어지니까 그만 일어나요. 어? 그래, 밥맛 떨어지니까 그만 가자. 자리에서 일어나자 전 남편은 저희 모자를 보며 찌릿거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아주 지 엄마를 빼다 박았네. 그래, 나도 니들 보고 싶지 않았거든. 앞으로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해라 이 자식아. 그이가 막말을 떠들었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나갔네요. 1년 동안 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고소를 해서 통장 압류를 신청해서 겨우 받아낼 수 있었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던 모양인데 저는 받아낼 수 있는 건 지구 끝까지 가서 받아낼 각오가 박혀 있었답니다. 아무튼 생활의 여유도 있고 즐겁게 일하니 아들이 잘 자라는 것 말고는 다른 관심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변성기가 더 심해진 굵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도 남자친구 사귀어봐. 뭐? 남자친구? 왜? 엄마가 외로워 보이니? 엄마가 나한테만 신경 쓰니까 귀찮아서 그래. 이 녀석이 엄마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는 거야? 너 좀 컸다고 엄마 귀찮아하니? 아니, 좋긴 한데 엄마도 엄마의 사생활이 있어야지 않겠어? 나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엄마도 남자친구 있으면 좋잖아.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런 뜻이었어? 찬우야, 엄마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근데 누가 엄마를 좋아할지 모르겠네. 엄마 지금 엄청 예뻐서 인기 많을 것 같아. 회사만 다니지 말고 어디 모임에도 나가고 그래봐. 아마 남자 여럿이 줄을 설 거야. 우리 아들이 벌써 다 컸나 보네. 그런 말들 할 줄 아니? 그래, 엄마가 모임도 나가고 자주 놀러 다닐게. 남자친구는 생기면 제일 먼저 찬우 너한테 알려줄게. 아들 찬우의 말대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모임에도 나가고 주변 지인들과 놀러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지인 하나가 자기 친오빠를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돌싱이고 저와 비슷한 사유로 이혼했다며 둘이 만나면 서로 배려해주고 잘 사귈 것 같다면서 자리를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진짜 멋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셋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아들이 사귀어도 좋다고 응원해줘서 그와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석 달 뒤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재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연애만 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저기 오빠, 난 재호는 안 해. 이전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아서 다시는 결혼 생활은 안 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나랑 살면 지옥 같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전에 하도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재호는 진짜 못하겠어. 자기 마음이 그렇다면 기다리지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기다릴게. 남자친구는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저와 재혼을 못해도 헤어질 마음이 단 1%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사람까지 생기니 인생의 상쾌지수는 우상향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방해하려는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전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들과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마주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얼굴을 마주치고 말았네요. 그이는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찬우야! 두 사람 그동안 잘 지냈어? 나 안 보고 싶었니, 찬우야? 뭐래? 엄마 무시하고 들어가자. 찬우야, 여보!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두 사람한테 용서를 빌려고 온 거야. 전 남편이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 모자 앞에 무릎부터 꿇더군요. 여보, 아들아, 두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웠어. 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찾아왔어. 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안 돼. 당신이 한 짓이 있고 우린 남남이잖아. 그리고 당신 입으로 찬우도 안 보겠다고 한 거 잊었어? 양육비 안 주고 버티다가 내가 고소해서 통장 압류해서 겨우 받아낸 거 몰라? 그건 미안해. 그 양육비는 내가 계속해서 보내줄게. 여보, 나 지금 제대로 망했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나봐. 같이 일하던 선배가 내 사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렸어. 나랑 이혼하고 상간녀랑 사는 걸 들키고 잘렸니? 그 선배 꽤 마음에 드네. 그래서 지금 뭐 해서 먹고 사니? 공사장 다녀. 캐리어 들고 매달 이동하면서. 여보, 나 당신 옆으로 가면 다시 잘 풀릴 것 같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람 굿이라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 제발 날 다시 받아줘. 전 남편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사정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경고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돌았니? 너랑 다시 합치게? 그리고 당신 상간녀 두고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거야? 그 여자 지금 뇌사 상태야.
몇 달 전에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였어. 야, 아주 그냥 두 불륜이 한 방에 가버렸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일도 망하고 여자도 뇌사 상태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싶다는 거잖아?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있었을 때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여보, 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찬우야, 아빠한테 아빠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정말 찌질한 놈이었습니다. 가진 거 없고 불륜녀가 뇌사 상태니까 돌아오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 놈이었어요. 저는 꺼지라고 바로 뺨을 한 대 갈겨줬습니다. 이 인간아, 이미 버스는 지나갔거든?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내가 너무 싫어. 이제 와서 후회하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 그냥 가라. 우린 당신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나 애인도 있거든? 엄청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멋있는 혼남이랑 사랑하는 중이라고. 뭐? 그게 사실이야? 하긴 당신이 이렇게 예뻐졌는데 남자가 없는 게 이상하지. 여보, 근데 애인은 정리하면 그만이잖아. 나랑은 같이 산 정도 있고 의리로 살아줄 수 있잖아. 기회를 줄 수 있잖아. 이번엔 전 남편의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왜 머리를 때리고 그래? 아니다. 때려.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제발 날 받아줘. 이봐 얼간이, 이런다고 우리가 당신을 받아줄 일은 없어. 그냥 돌아가.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너무해. 내가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끝까지 무시하는 거야? 아니, 네가 먼저 바람 피워서 상간녀랑 산다고 좋아했잖아. 네 후처가 뇌사 상태라서 돌아온 것도 겁나 웃겨. 뭐 여자가 없으니까 몸이 근질근질거리니? 다시 전 남편의 따귀를 내리치며 돌아가라고 경고했는데 그이가 화를 내며 일어서더군요. 아우 열받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데리고 살았던 나한테 고마워서라도 다시 받아달란 말이야. 지금 겁주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인생 제대로 바닥치고 꼬이니까 돌아버려서 환장하겠다. 나 안정적인 가정으로 돌아갈래. 당신 옆으로, 찬우 옆으로 돌아가겠다고. 전 남편이 발광하자 그의 뒤에서 제 애인이 뛰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전 남편 뒤로 가까이 온 제 애인이 그놈의 뒤통수를 후려쳐 넘어뜨렸고 등 뒤로 올라가 양볼에 주먹을 냅다 꽂았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내 애인한테 큰 소리 치면서 겁을 줘? 당신은 뭐야? 이 여자 애인이다. 내가 이 여자 남자라고? 너 같은 놈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여자야. 이것들이 아주 골고루 하네. 당장 안 떨어져? 내가 내 처자식한테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난리야? 내 마누라가 널 만나는 건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야. 내 마누라 나만 사랑하는 수뇌보라고. 하도 어이없는 말만 해대서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애인이 전 남편을 계속해서 후드려 패자 쌍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진 그이가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사람을 얼마나 팬 거야. 너 가만 안 둬. 고소해서 콩밥 먹일 거야. 제 애인이 지갑을 열더니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어이 전 남편씨, 이 돈 받고 다시 찾아오지 말아줄래? 뭐? 그거 전부 다 주겠다고? 그래, 맥값으로 충분하니까 내 애인한테 떨어져. 그리고 네가 날 고소하면 넌 스토커로 고소할 거야. 서로 복잡한 거 싫으면 조용히 사라져라. 그래, 나도 나 싫다는 처자식한테 다시 갈 생각 없거든.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가는 거다. 전 남편은 결국 얻어터지고 돈 뭉치를 받고 사라졌습니다. 제 애인이 깔끔하게 해결해줘서 다시는 그이가 찾아오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말하길 전 남편이 막노동하다가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1년은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양육비는 나중에 반드시 받아내기로 다짐했네요. 결혼 생활을 하며 무실은 다 당하면서 참았는데
바람까지 피우고 떠난 전 남편이 이렇게 밑바닥 거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은 악인에게 반드시 벌을 주나 봅니다. 저는 현재 아들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고 애인과도 열렬히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